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오늘 누이처 가족들의 의견이 필요한 인터뷰가 준비돼 있죠? 네. 오늘 아마 출근을 하셔서 다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셨을 텐데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 오늘부터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잠시 후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의견도 좋고요. 혹은 이것도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 열려 있습니다. 자, 첫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정두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홍은동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조금 전까지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곳에서 수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사 작업은 약 2시간가량을 마치고 현재 마친 상황인데요. 약 30분 전쯤 정 전 의원의 시신은 제가 서 있는 이곳을 통해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현장을 통제하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전 의원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부근 50m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수색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사망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8분쯤에 정 전 의원의 부인이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동선을 확인한 결과 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반쯤 자신의 차를 타고 옛 자택 인근인 홍은동의 북한산 자락길을 올라갔습니다. 운전기사는 동행하지 않은 채 차량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과 소방서는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해 옛 자택 인근 공원과 야산 주변을 수색했고 30분 만에 이곳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정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들을 상대로 최근 정 전 의원의 행적이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정 전 의원은 57년생, 만 62살입니다. 새누리당 출신 3선 의원으로 최근엔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며 대중과 접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방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비보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은동의 한 공원에서 YT의 김우준입니다. 이번엔 한일 갈등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뉴스의 키워드를 보면 아베는 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게 문제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는 역사와도 무관하고 경제 보복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발뺌한 거죠. 예.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일본 정부는 틀린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って指摘は全く当たらず 역사 문제와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보복 조치 발표 직후 일본 정부 측의 발언과 비교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信頼関係というのが著しく優れられた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と。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これ間違って報道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 오사카 G20 정상회의 폐막 이틀 후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당시 스가 장관과 아베 총리가 밝힌 대목입니다. 징용 문제에서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일본 언론도 이번 조치가 징용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나홀로 징용 문제와 관련 없다고 우기는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対抗措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も最初から一貫して説明をし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 전략물자 수출을 둘러싸고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흘리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자
일본 정부는 그저 안전 보장상의 이유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제기구 검증을 받을 일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 설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제 정의용 실장의 언급을 들어봤는데 네. 이 바세나르 체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뭐 일본 규제는 부당하다 이렇게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도 보냈다고 해요. 네, 지금 한일 공방이 바세나르로 지금 옮겨가는 중이에요. 네. 한 3시간 전쯤에 세코 히로시게 일본 산업성 장관이 자기 트윗에다가 우리는 정말 바세나르를 잘 지키고 한국이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올렸고 기자회견도 또 했다고 지금 막 보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네. 나라들 사이에 기술이나 이제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근데 어떤 건 전쟁이나 테러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수출 수입을 국제적으로 통제하자고 협정이 맺어져 있는 거고요. 그 통제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원자력 기술, 미사일 기술, 생화학 무기 그리고 바세나르 체제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전략물자 4대 수출 통제 체제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어떤 품목을 통제하게 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핵 빼고 미사일 빼고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것들 이게 이제 바세나르에 속하는 건데 네. 전자, 뭐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항공, 우주, 첨단 산업 품목 상당수는 뭐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테러나 전쟁 의도가 전혀 없는 착한 나라들. 네. 착한 나라들끼리는 화이트리스트. 그렇죠. 예. 예.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무역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이 화이트리스트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뭐 일본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이념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이란처럼 이미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 나라는 뭐 어쩔 수 없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예. 우리 같은 착한 나라를 빼려면 회원국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뭔가 일치가 되면은 빼야지 그런 게 정상이죠. 예. 우리나라는 4대 총재 체제에 모두 가입한 아주 착한 나라입니다. 사실 4대 통제 체제에 자발적으로 모두 가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30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뭘 위반했다고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화이트리스트 중에 일본 아닌가요? 최고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일본은 우리를 겨냥할 게 아니고요. 자국부터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수출이 부진한 데다가 우리에 대한 규제 조치도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다라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올해 일본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 조사를 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은 6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하락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에 마이너스 8.4%를 기록한 이후 매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마이너스 7.4%에서 2017년 11.8%로 플러스로 전환 후 2018년 4.1%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첫 5개월 동안 마이너스 4.3%를 기록해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세계 수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였지만 2014년에는 3.69%까지 떨어졌고 2016년 잠시 반등했지만 2017년 이후 3%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생산량 자체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 수입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의 어떤 그 기계 장비, 뭐 반도체 제조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선언한 아베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NHK 방송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스로 간사장은 징용자 문제 해결에 무역 규제를 선택한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조치라고 비판했고, 니한 게이자이 신문도 징용 문제에 통상 정책으로 응수하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일본 내 부정적 여론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만약 이대로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예.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이렇게 매 건마다 개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복잡한데 예. 사고 팔 때마다 심사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걸 개별 허가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반대로 한꺼번에 몇 년치 허가를 받아놓고 무역을 하는 걸 아시다시피 포괄 허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네.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단 포괄 허가 중에서 일반 포괄 허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특별한 포괄 허가는 남아 남죠. 있다는. 예. 일반은 빠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중요하고 민감한 품목이 아니어서 특별히 내주는 걸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늘 거래를 해왔고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 해야만 한다는 주요한 기업에게 내주는 특정 포괄 허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루는 건 다 예민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데는 특정 포괄 허가를 그 회사에 줘서 수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기관을 좀 따져보면 우리의 경우는 산자부, 일본은 산자부죠. 경제산업성이겠네요. 당연한데 예. 일본 경제산업성이 결정해서 고시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우리는 화이트 리스트잖아요. 예. 아주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품목이 갑자기 개별 허가로 바뀌었죠. 네. 그게 뭐냐면 경제산업성이 자기네가 고시를 개별 허가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산업성 고시에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라도 걸릴 때가 있고 화이트 리스트가 아니어도 빠져나갈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예.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져나가도 삼성전자는 특정 포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들을 만나서 아마 논의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뭐 그 노력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예. 한편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탈일본화를 본격적으로 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탈일본화요? 그러니까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하고 있는 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불화수소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논을 일본 밖으로 이제 눈을 좀 돌려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뭐 우리가 늘 일본 것만 사다 쓸 줄 아느냐 이런 거죠. 예. 우리 것도 써보고 러시아 것도 이용해보고 네. 이참에 일본 품을 대체할 만한 상품들을 제대로 찾아놓고 확보하자 이런 움직임이죠. 이번 기회가 꼭 전화 위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번 달 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삼성전자는 이삭줍기식으로 시장에 남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긴급 수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은 기존 재고와 함께 당장 급한 불 끄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계셨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이분 혹시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짐을 보이자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등 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 테스트를 시작하며 사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량과 당장 쓰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근 러시아가 제안한 불화수소 사용 등 수입 다변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국산화율도 높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산 역시 품질 정보가 없고 시험을 거쳐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 반도체 업계의 노력이 본격화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리인단이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예.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피해자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뭐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강희경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일본 미쓰비시 측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 조치 이행과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7월 15일이라는 시한도 명확히 제시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리인단은 예고했던 대로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법 확정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8억 원대 규모인데 이에 대해 현금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대로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춰서 이에 앞서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피해자들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자산 매각에 대해 정식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본제철 측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지원에서 신문서를 넘겨받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신문서를 발송했고 일본 외무성을 거쳐 일본제철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송달된 이후 6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법원은 바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기까지는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사이 미쓰비시 피해자만 올해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리인단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측이 즉각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은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청와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이고요. 이 밖에도 이 한일 양국 기업과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1+1 알파 이 보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은 어떤 겁니까? 취업 시장 관련된 소식을 2가지 준비했습니다. 취업 시장. 예. 네, 먼저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요. 13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했습니다. 청년층 나이는 통계청에서 잡기를 15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예. 지난 5월 기준으로 해서 구직 활동 아예 없이 오직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한 청년 숫자가요. 무려 71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70만 명을 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는 8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집계가 된 건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 공무원 시험이 늦춰지면서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5세에서 29세 전체 인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부담감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취업 활동을 해야 이제 숫자에 잡히니까 네. 가만히 있을 때와 시험들이 이제 자꾸 연이어 있을 때가 이제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네. 영향을 미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이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이번 조사에서는 10.8개월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는 10.7개월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0.1개월 정도 소폭 상승을 한 겁니다. 예. 2004년 관련 이제 통계 작성 이후에는 올해가 취업 준비 기간이 가장 길게 집계가 된 겁니다. 이 취업 준비 기간은요, 2015년에 10개월에서 딱 시작을 해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의 어려움은 더 큰데요. 관련해서 취업 준비생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약간 오랫동안
일단 한 2년 동안 막 학교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몇 분 봤고 약간 그냥 장기적으로 채용이 안 되는 거? 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졸업을 할 텐데 안 되면은 좀 부모님이나 친구들 눈치도 보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우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종 학력에 따른 첫 취업 평균 준비 기간도 상당히 달랐는데요. 먼저 이제 대졸 이상의 청년층은요, 취업 준비 기간이 8개월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졸 이하인 경우는 1년 3.8개월로 사실상 취업 시장에서 학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수치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 저는 뭐 직책상 이제 젊은 친구들의 사직서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직서를? 왜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네. 그렇게 고생해서 입사를 했는데 예. 얼마나 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일자리 기준 평균 근속 기간은요, 예. 2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1년 5.3개월이었고요. 예. 그리고 첫 직장에서 얻은 청년층의 월급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예. 50만 원 미만이 5.1%나 집계가 됐고요. 50만 원 미만. 예, 50만 와, 원 미만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자료로 잡히는 게 150에서 200만 원 사이가 34.1%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은 100에서 150만 원 사이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취업 준비 분야도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공무원 시험도 짚어봤지만. 네, 일단은 뭐 이 대상은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 대상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일단 일반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30.7%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0명 중에 3명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 분야 자격증 종이 24.8%, 그리고 일반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은 언론사, 공영기업체 순이었습니다. 뭐 1년 전과 비교하면요, 기능 분야 자격증 그리고 언론사 쪽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번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청년층 취업 시장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소식은 내일부터 이러한 채용 과정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예.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업 채용 과정에서 이제 뭐 구직자에게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업이 최대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이제 이게 새로운 소식인데요. 예. 앞서 이제 소개한 청년 취업 준비생이 71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네. 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저희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현아 기자 옆에 보이는 화면으로 한번 비춰주실까요? 네. 바로 이건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 꼼꼼히 짚어보면요. 예. 예를 들어 용모, 그리고 키, 체중, 출신 지역, 그리고 뭐 혼인 여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이런 안 되는 정보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요, 예. 1회에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주제들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바로 저 항목 용모 관련해서 좀 인상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신장이나 체중 그런 개인정보 입력하는 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막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워낙에 여자들한테 그 씌워진 잣대 그런 게 남자들보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해결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학생이 추가로 이어서 얘기를 했던 발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 결국엔 채용 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외모 관련해서 좀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이중잣대가 네, 있다라는.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어느 때부턴가 제 경험으로도 예. 어느 대학 나왔니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예, 그러고 보니까 뭘 전공했는지조차도 요새는 잘 안 묻는 그런 풍조가 조금씩 진해지고 있다,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긴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처음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좀 누구 좀 잘 좀 봐주실 수 없나요? 뭐 이런 이제 청탁이 들어온다든가. 예. 뭐 네.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를 이제 산 일들도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 압력, 강요를 할 경우 모두 다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1회 위반 시에는 1,500만 원이고요. 2회 위반부터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앞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정 채용 과정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올 초니까 2월 20일이 되겠죠? 이때쯤에 이제 신규 채용이랑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82건의 비리를 총 적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이고요. 실제로 이제 부정 청탁이나 아니면은 뭐 친인척의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좀 짙어서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것은 36건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경북대 병원에서 의료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는데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 합격 이렇게 됐다든지요. 아니면 공영 홈쇼핑에서 고위직 자녀 포함해서 6명이 시험 없이 정규직이 전환이 됐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될 때 관련한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들죠.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 없이도 잘 살 텐데 그런 것까지 현대 세습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사실 누구라도 힘들죠. 네, 지금 방금 보신 그런 인터뷰뿐만 아니라 여러 명에게 좀 공식 인터뷰를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저런 식으로 부정 채용이 있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좀 뭐랄까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될까요? 답답해질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억장이 무너지지만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조금 더 내 자식이 조금 더 유복한 부모한테서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를 저희 부모도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도 좀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옛 동부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2년 전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장직에서도 물러났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졌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권도 무효화됐으니 이제는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여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사건 발생은 여비서 성추행보다 앞선 지난 2016년으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별장에서 가사 도우미 A씨를 1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출한 고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음란물을 본 뒤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2년 전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인터폴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쪽에서 데려가요. 우리가 못 데려가잖아요. 총 있어야지.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성폭력 관련 두 고소 사건을 모두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장 곳곳에 있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낼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또 어디서부터가 괴롭힘인지 애매하다. 가해자 처벌 조항은 왜 없냐. 이런 한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영희 변호사께서 나와 계신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금지법의 취지. 우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안에서 2018년 12월 달에 이제 그 본회의를 통과한 그 법 개정안이 이제 나왔던 것인데요.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그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6가지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좀 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16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것을 준하여 판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놓고 이것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취업 규칙을 통해서 다른 근로자들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벌까지 이제 묻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건 좀 달달 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말라. 여기서 관계의 우위라는 건 어떤 겁니까? 관계의 우위. 그러니까 예컨대 뭐 부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상급의 부장님이 있고 조금 하급의 부장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부장들끼리 간에서의 그 관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뭐 괜히 이유도 없이 능력을 평가절하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뒷담화 이런 것도 사실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조금 특이한 것인데 뭐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욕설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까지 사실 들어가 있고요. 또 온라인상으로 모욕하지 말아라, 따돌림 시키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따돌림 시키지 말라는 건 여러 사람이 뜻을 갖다 살짝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는 사내 인트라넷 같은 접속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특정인에게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고요. 그러면 단톡방에 안 껴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이 법 안에 포괄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례들을 다 열거하고 이건 맞습니까? 이건 틀립니까? 이렇게 따지기는 정말 너무 광범위한 문제인데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안 당하는 게 문제지 당한 다음에 뭐 여기에 고발해라 이렇게 하면 처벌한다 그게 문제지 않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종류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안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진일보한 거다라고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법으로 조금 혹은 뭐 규정으로 명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선진적인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는 이런 식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행된 이 법을 그 계기로 해서 아마도 이 우리나라 그 전체 고용 문화의 그 질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직장 내에서 갑질이 있었다. 내가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직장 내에 있는 해당 기관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원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 피해자를 보호 조치해야 됩니다. 예컨대 유급 휴가를 준다던가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준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징계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제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장님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적은 기업들 그렇고 또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장님이 사실 엄청난 갑질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럼 사장님이 저러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은 시행되지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이 가해자인 경우는 그 가해자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그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사장님이 그런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나오지만 심각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의 징역도 하지만 그걸 교묘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가해를 가하는데 미리 이제 이번엔 준비했다가 실수 없이 옥죄고 들어온다. 실수 없이. 예,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5인 이하의 또 사업장이 그러니까 5인 이하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은 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취업 규칙 자체를 아예 개정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56님 질문 주셨네요. 딱 그 질문입니다. 근무하는 직장 사장님이 괴롭히는데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기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예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내내 소란스러웠다. 직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거는 해당되느냐. 또 어떤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게 있는 줄도 우리 직장은 모른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기사가 오를까라고 고민했었는데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렇죠. 어느 직장은 이거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고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는 요즘 너희들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너희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래된 근무를 오래 했던 그 기존의 분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정말 궁금한 거 하나만 딱 누가 아침에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낸 게 있어서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너 내가 혹시 말실수하도 나를 고발할래? 라고 위에 상사분께서 문자를 아침에 보내셨어요. 네. 이것 자체가 혹시 갑질 아닙니까? 원래는 사실은 갑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정말로 어디 뭐 재판정 같은 데 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걸 갑질이라고 말하기 좀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네라고 대답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발했다고 치면 너 옛날에 안 그런다더니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구나 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갑질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아니 뭐 저도 찾아보면 설마 없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예를 들면 직장갑질 119라는 건 민간 기관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노동청에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일단 이것도 저것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회사 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 만약에 이것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상담을 좀 해보거나요. 뭐 직장 119,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곳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그 사적인 단체가 사실은 주동이 돼서 이 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서요. 예. 거기에 가게 되면 좀 풍부한 예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를 경우에는 그 예를 조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문제도 또 제기됩니다. 이거 미투 때도 제기가 됐던 문제지만 그래 내가 니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면 속 편하지. 그렇죠. 말도 별로 안 하고 지시도 그냥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몇 마디 딱 하고 끝나고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좀 상담도 들어주고 회사 고충이 없냐 뭐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윗사람이 아예 인간관계를 확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회식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좀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조금 공감하는 그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인 것 같고 예컨대 음주나 흡연, 회식을 강요하지 말아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럼 강요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강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사실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행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축적된 그런 기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손님이 들어왔는데 아랫사람이 있으니까 야, 좀 커피 좀 급히 좀 타야겠다라고 하면 요 한 번에 걸립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괴롭혀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근로계약서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하. 그 사람에게 특정한 그런 허드렛 일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키게 되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이라고 하는 걸 또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좀 늦게 만들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마련한 나라가 스웨덴이란 말이에요. 예. 이 나라가 1994년도에 만들었어요. 94년. 예, 예.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과로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우리들이 이제 각인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호주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2006년도에 브로디라고 하는 여자 19살짜리 이 여자분이 그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뚱뚱하다 못생겼다면서 괴롭혔다는 것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가해자로 분류가 된 그 동료들이 5,300만 원까지 최대 벌금을 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직장은 2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2011년도에 브로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이제 많이 생겨나서 예.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이제 발을 들여놨으니까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5109님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공무원이나 교사도 해당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고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파견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에서 건너온 용역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원칙적으로는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파견직에게 누군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신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신고가 갔을 때 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이냐. 이런 책임 관계 등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남을 괴롭혀서 사건이 신고되고 접수가 돼서 검찰에 송치됐거나 진행 중인 이런 사건은 소급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 시행 자체가 오늘부터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늘 그 시행되자마자 모 방송국이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위반 사례로도 적발이 되기도 했거든요. 조금 이따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 초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사무실에서 그냥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고 해서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곳에 자꾸 피우기도 하고 금연을 강요하는 건 합치일까요? 그러니까 금연 강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조항에는 없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뻔질나게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직장 내에서의 그런 그 관계의 우위를 가지고서 하는 거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요건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필요합니까? 조항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그 형사 처벌이 사실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조항에 넣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그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서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법 관련된 그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로기준법상에 그런 형사처벌 조항을 넣지 못하지만 뭐 다른 법으로 형법상으로 일단은 해결이 있으니까. 되니까요. 예. 예. 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0956번님. 원장님이 자꾸 선생님들에게 죄 뒷담화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뒷담화 금지라고 하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16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 하지 마세요. 어린이집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아이들 그러니까요. 맡기기가 부모로서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네. 뭐 변호사님들 밖에서 이런저런 일로 또 만났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로 만났고 근데 뭐 오늘 22일부터죠. YTN 라디오 앵커를 맡으셔서 이제는 여기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22일 월요일 아침 7시 15분부터 9시까지 YTN 라디오 94.5에서 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요. 좀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워낙 아침 라디오 시사가 그냥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래도 그동안 보여주신 뭐 방송 솜씨나 논리적인 뭐 언변 같은 걸로는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YTN 라디오 청취율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첫 번째 진정서를 낸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사자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건데 MBC 이선영 아나운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아나운서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MBC 예. 이선영입니다. 오늘 아마 제출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지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갑질입니다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것들을 적으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적시한 부당한 상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아나운서국 저희 업무 공간이 아닌 12층 탕비실 구석에 있는 공간을 격리해서 배치했다. 두 번째는 사내 전산망을 차단해서 포털에 올라오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사규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없다. 또 세 번째로는 아나운서직 업무 일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크게 진정했고요. 이 3가지 모두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시사항 16가지 중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회사가 저희가 진정서를 내고 나서 반박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규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그 절차와 규정을 도외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사규를 볼 수 있는 사내 포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규직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또 이 법 시행이 되기 이전에 이런 상황 좀 해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규의 이 괴롭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반영했는지 전달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사용자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경우에는 사내 절차 없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괴롭힘은 회사가 노동위와 법원 결정을 정확히 따르지 않고 저희 아나운서들을 좀 사내외적으로 누명을 받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촛불혁명으로 들어서 새로운 경영진이 좀 이유가 있어서 이 아나운서들에게 그렇게 하겠지라고 이제 대중분들께서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사내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좀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근데 사실 1, 2년 차밖에 되지 않는 저희 신입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적폐 아나운서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회사가 가하는 큰 괴롭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보면은 사규, 그러니까 취업 규칙은 항상 어떤 노동자든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네. 포털도 열어줘야 될 텐데 포털이 지금 닫혀 있다는 뜻이군요. 예. 네. 그런데 계약 만료라고 하는 조치로 해서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계약 조건은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맞는데요. 예. 그 근무 평가에 따라서 고용 형태가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급여와 처우가 정규직 초임과 동일하다라는 기준 하에서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 선배들과 똑같은 대우와 처우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부당해고를 받은 데 있어서는 회사가 계약 만료 때에 근무 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평가 절차를 실시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복귀하시면서 MBC 측은 임시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전달을 했고 아나운서분들도 업무 공간이나 일을 맡을 업무도 회사가 정하는 대로 일단 따라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에서 저희한테 전화하기로는 월급은 줄 테니까 출근을 하지 말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 측에서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법원의 판단대로 아나운서국에서 아나운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재차 보냈고요. 또 회사가 좀 갑작스럽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주 정도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5월 27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러나 이제 가처분 결정의 경우에는 처분 2주 내에 자신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이 철회가 될 수가 있어서 회사가 저희 뜻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또 출근을 해서도 첫날 아나운서국에서 아나운서직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인사부와 아나운서국에게 요청했지만 네, 2달간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MBC 측으로서는 행정법원 판단이 내려진 뒤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움직이면 될 거 아니겠냐라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건데 왜 소모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행위를 갖다가 하는 것이냐라고 아마 반론을 제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회사의 말이 그 행정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은요. 저희가 오늘 노동청의 진정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 관련 1심 판단은 저희의 완전한 복직을 의미할 뿐이고 사실 그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현재도 MBC는 저희를 근로자로서 정당히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진정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회사가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논점을 벗어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 노동청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조사를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에 따르면 사측과 또 저희 아나운서 측이 번갈아서 좀 노동청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처한 상황을 좀 자세히 소명하기 위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요. 네. 회사는 저희가 노동청에 요 신고를 한 것을 두고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회사와 선배들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회사가 언제고 대화의 문만 열어준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네. 싶은 마음입니다. 근로자 지위와 관련된 것은 임시지위를 일단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의 갑질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아나운서 4번이 어떻게 되시죠, MBC? 저는 17년 5월에 입사해서 17사번입니다. 17사번. 예, 알겠습니다. 방송가에서 늘 얼굴 마주하면서 좋은 방송 서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탑3. 자, 오늘의 주제는 포기란 없다입니다. 먼저 3위, 영국으로 떠나보시죠. 자, 강아지 인생에 포기란 없다. 17발의 총격에도 살아남은 불굴의 강아지 매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매기는 지난 크리스마스 레바논에서 총상을 입은 채로 구조됐습니다. 17발의 총알로 눈은 멀었고 귀는 잘렸는데요. 가까스로 회복한 매기는 마음씨 따뜻한 주인을 만나서 치료견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전하는 매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 강아지에게 정신력을 또 하나 배우게 되네요. 자, 포기란 없다 2위는요. 바로 용감한 시민입니다. 지난주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흉기로 매니저를 위협하던 난동범을 보고는 바로 뛰어들어가서 순식간에 제압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아버지란 이름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매니저와 나이가 비슷한 딸이 떠올라서 몸을 던졌다라고 말하는 60대 남성. 누리꾼의 베스트 댓글 보시죠.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이럴 때 멋짐이란 것이 폭발한다라고들 표현하더군요. 자, 포기란 없다. 1위는요. 우리의 수구 선수들입니다. 오늘 오전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여자 수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강호 러시아와의 최종 스코어는 1대 30입니다. 이 한 골을 넣은 18살의 경다슬 선수는 외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심판이 찾아와서 기념품까지 선물했습니다. 한 골이 우리 수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저희도 선수들의 화답해 봅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뉴스저는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이 아파트 6억이나 하던데 어때? 실제로 팔린 건 5억 5천인데? 어떻게 알았어? 호갱노노에서 봤지. 아파트 실거래가를 실시간 알림으로 편리하게. 호갱노노 꼭 봐야겠네. 아파트 실거래가는 호갱노노. 인간 세상 꽃배달은 싸다구 1854900 축하가 필요한 날엔 싸다구 플라워.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여러분은 지금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드디어 만납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네. 모레 오후에 만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1년 4개월 만이죠. 예.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할 얘기는 뭐 무지하게 많죠. 네. 얘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건데 큰 줄기만 보면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겠고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가 있겠고 뭐 등등입니다. 최기성 기자와 함께 하나씩 전망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건 없는 회동을 수락한 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틀 연속 만나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여야 5당은 모레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회동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과 향후 조치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이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점을 고려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나 선거법 개정안,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 등 다양한 의제를 제한 없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워낙 중차대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티타임으로. 청와대는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동 성사 소식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전범원까지 합쳐서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내부 분란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동과 별개로 여당과 청와대는 당청 간 한 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 정치권에서는 대표적 일본 통인 이낙연 총리 등 고위급의 일본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문무일 총장의 뒤를 이어서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기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앞서 전했듯이 이제 모레 목요일에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윤석열 신임 총장 임명안 제가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총장의 임명을 반대해 왔는데요. 역시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겠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 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기조의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도 비판을 보탰습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죠. 네,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 당시의 상황은 온 국민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의안가의 불법 점거로 인해서 방해받고 또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 세력인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지난주 제주 해수욕장에 살아있는 상어가 나타난 이후에 그저께 경북 영덕 해안에서도 죽은 상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안전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데 제주도 해양과학대학의 김병혁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혁입니다. 영덕에서 발견된 상어는 어떤 종이고 이게 위험한 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영덕에서 발견된 그 상어 사체를 보았을 때는 그 머리와 그 몸통 그 일부분이 촬영된 사진만 가지고는
정확한 그 종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 만약 이 개체가 이제 그 공격성이 강한 이제 뭐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악상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어쨌거나 이제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정확한 종은 뭐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아마 그 검사 결과로 이제 정확한 종이 파악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네. 예. 그냥 상어하면은 그래도 수십 몇십 미터 정도에는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얕은 데로도 다니나? 얕은 데서 자꾸 상어가 발견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뭐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수온이 이제 그 어장이 형성되면서 그 뭐 고등어라든지 뭐 정갱이, 오징어들이 이제 다양한 어종들이 이제 연안으로 내려하면서 그 상어도 이제 먹이 따라 가지고 그 연안 가까운 곳까지 내유한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도 위험한 상어 어종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뭐 그 상어의 종류는 그 전 세계적으로 뭐 한 365종 그 이상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한 40여 종이 이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상아리와 이제 청상아리, 요 악상어 같은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그 위험한 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동해안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 그 청상아리도 그 백상아리보다는 공격성이 이제 덜 하겠지만 날카로운 이빨과 이제 잡식성이 있는 거에다가 아주 성질도 이제 난폭해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상어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있습니까? 예, 뭐 그 해양수산부에서 따르면 뭐 이렇게 1959년부터 쭉 봤을 때 이제 그 상어에 공격해서 이제 사고는 7건이 있었는데요. 6명이 숨지고 이제 1명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 그 동서남해 제주리까지 최근에 이제 골고루 이제 출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뭐 최근에 이제 뭐 해양 온난화나 이제 수온 상승으로 해가지고 이를 감안하면 그 난류성 어류들이 연안으로 내려하면서 그 난류성 상어들도 이렇게 출현이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혹시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아니면 조금 낚시배를 타고 나갔다가 어떻게 난파가 돼서 이런데 상어가 나탔다. 그러면 상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쩌거나 이제 물놀이 할 때는 2인 이상 이제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이제 뭐 물놀이 사고 시에도 서로가 이제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상어를 만났을 때 이제 놀라거나 이제 그 고함을 지르거나 뭐 기타 이제 자극적인 행동은 이제 되도록이면 피하고요. 침착하게 이제 상어 위치를 보면서 그 멀리 떨어져 그 물속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뭐 그 최악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상어의 그 공격을 받을 경우 상어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 그 눈이나 코 또는 이제 아가미 쪽을 그 손에 이제 강한 물건을 이용하던가 해서 힘껏 내리쳐서 이제 공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대 해양과학대학의 김병엽 교수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 자녀를 필리핀 보육시설에 맡기고 수년 동안 내버려둔, 맡긴 건지 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신분을 속여서까지 아이를 갖다 버렸습니다. 예. 조현병을 앓던 아이의 증세는 더 심해졌고 한쪽 눈이 실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차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한의사 A씨가 9살 된 둘째 아들 C군을 데리고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 건 지난 2014년 11월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A씨는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아들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도망간 상황이라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 대로 다시 온다는 말을 남기고 A씨는 홀로 귀국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대가로 3,500만 원을 냈지만 자신의 연락처와 아이의 이름 모두 가짜였습니다. 필리핀 여성은 난 코피노다라고 아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개명하여서 여권을 수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연락처라든지 그런 거 전혀 맡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국 땅에 4년 동안 버려진 C군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지내는 동안 증세는 더 심해졌고 처음 맡았던 선교사가 귀국하면서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는 시군이 기억하고 있던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사찰 이름. 알고 보니 A씨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필리핀에 오기 전 1년씩 맡긴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아이를 되찾아가라고 두 시설이 여러 차례 연락해서야 부부는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만 맡겨놓고 이제 안정이 되면 데리고 가겠다. 4년 만에 귀국해 보호시설에 맡겨진 시군의 조현병 증세는 더 심해졌고 한쪽 눈은 실명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시군은 또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며 부모에게 돌아가길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시군의 부모는 아이를 사찰에 보낸 건 불교를 좋아해서고 필리핀에 보낸 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며 아이를 버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아동 방임과 유기 혐의로 아이의 아버지를 구속하고 어머니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네, 자 이번엔 누이적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의 의견 혹은 이제 노영희 변호사 출연을 할 때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의견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8385님 의견부터 볼까요? 네. 법의 관점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데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움이 당장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아무튼 다들 똑같은 평등한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 나간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부터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예. 1579님, 직장 내 대회 행사할 때 접대에 동원될 때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이게 접대라는 것 자체가 강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예. 뭐 종교기관도 왕왕 그런 일들이 있는데 위에서 높은 분이 오신다 그러면 전부 다 한복 입고 다 출근하시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행사장에 한복 입고 몇 시까지 오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우리 회사에 중요한 분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들 예. 가시오.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지난번에는 뭐 장기자랑 하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다 입히면서 예. 장기자랑 시키는 거. 기억납니다.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8184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면담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환 배치되는 것도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어렵네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 다시 불러야 되는데 나가셨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글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중요한 예. 인적인 그 조치가 있어야만 할 때 예.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계속 만날 수는 있는데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다른 거를 들이대면서 은근히 위협, 협박한다든가 예.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이런 위압이나 강압이 이제 문제가 되는 예. 거죠. 유튜브에서 페르소나님께서는 명백하지 않은데 직장 괴롭힘으로 고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직장 내 해당 기관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자기 소명서를 충분히 제시해야 되고요. 그래도 만약에 직장이 부당한 어떤 징계나 뭘 내렸다고 하면 예. 그거는 뭐 다시 노동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813님,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돼야 된다.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